주말에 사실 분위기는 당장에 그날 가결이 될 줄도 알았는데 3일 그날 의외로도 부결이 나왔습니다. 부결이 나왔고 그 주말 동안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후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주시면은. 예, 뭐 이게 탄핵이 가결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부분들을 네. 떠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계엄 국면이다라는 것을 이제 했고 그 계엄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제 사과까지 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었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그 사과를 넘어서서 불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탄핵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 당위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뭐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엄이 풀렸다라면 또 제도적인 절차에서 탄핵이 부결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 그러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우리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결국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일성 그러니까 여당도 맞고 야당도 맞을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과 본인들의 당리당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극명하게 겹친 그런 한 주말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씁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신호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오기 전에 네. 우리 경제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 전주 또는 그 전전주 우리 이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고 네. 특히 평론가님과 우리 경제의 허약한 지금 현재 체질, 상황,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지금 그렇죠. 흔들거리는 상황인가를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정말로 단 한 명도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 사실 못했던. 이걸 누가 예측을 그러니까요. 했겠습니까? 이게 상상해냈습니까? 이런 계엄 사태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허약한 경제에 정말로 그 마지막 낭떠러져서 밀어버리는 것 같은 정말로 저는 그 공포감과 정말 괴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나마 일단 벌어진 일이라면은 시장이 이건 정말로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니까 한국 사회가 또 한국의 자본주의가 금융 시스템이 이 정도로 흔들리진 않아라는 것을 바로 반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사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사실은 혼란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낭떠러지 직전에 있는 한국 경제였고 누군가가 정말로 밀었거든요. 경제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정말 마지막에 구원의 손을 잡고 끄집어 올렸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수단마저 지난 주말 우리 경제 시스템이 그걸 해내지 못하면서 이제 진짜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현재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 상황만 봐도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다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네. 꼭 정치적인 어떤 흐름과 저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게 이제 밤에 이제 선포가 됐고 밤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됐고 그날 그 탄핵이 이제 계엄이 있었던 다음 날 우리 한국 시장 왜냐하면 12시 전이니까 그 네. 다음 날 한국 시장은 나름대로 좀 안정세를 찾았어요. 이게 이제 다행히 밤사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날 줄줄 흘러내렸었죠.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그 일이 없었다는 듯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주시장이 흘러내렸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훅 이제 빠져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현재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정세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은 아침엔 안정세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힘없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게 결국 나름대로 투자자들은 여기서 희망의 트리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진짜 다 쥐어짜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어떤 뉴스에 따라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바로바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정치와 그 다음에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장 얘기가 나와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희망을 찾는 그건 연기금이 좀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초반에 하락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엔 2시 20분부터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거의 9천억 달러 정도, 9천억 원 정도 매도가 있었죠. 이거는 아무래도 부결이라는 게 그 아무리 빨리 다시 한다 해도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또 생각지 못한 급락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 이제 신용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 반대 매매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나마 좀 희망의 끈을 좀 본다면 그 이번 계엄 사태 이후로 3일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코스닥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그 이런 거는 그러면 일단 해외 시선은 처음에는 한국이 계엄령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미얀마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다행히 그건 북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의외로 조용하고 그건 아니니까 그 외국인들은 이제 약간 침착을 해 나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희망의 네. 트리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배우는 학습 효과가 있죠. 벌써 이제 우리는 안타깝게도 2번의 이제 탄핵이 있었고 네. 탄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글로벌리 외부적인 변수, 특히 이제 정치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라면 이게 기간이 기냐 짧느냐, 심지어 코로나 때도 우리가 이제 반등세가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희망의 트리거를 찾았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럴 때야말로 외부적인 변수로 빠졌다라면 사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보통 뭐 정치적 이슈는 있었어요. 기회였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딱 들어왔었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네, 뭐 당연히 근데 방어했을 연기금 거고. 입장에서도 지금 정도 베팅을 한다라면 어차피 삼성전자는 연말 배당이니까 왜냐하면 네. 분기 배당하는 것은 12월 31일 날 배당이니까 나머지 이제 4월 배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들은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니까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손쌤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신용 리스크가 굉장히 묽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용을 쓰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반대매에 좀 대한 간당간당 할 겁니다. 이제 간당간당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엔터주들이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하나의 이슈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계좌에서 가장 빨간불을 켰었던 게 또 엔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주를 팔아서 계좌의 담보 부족을 메꿀 수 있었던 분들은 그렇죠. 오늘 좀 행복한 하루였다. 행복하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상대적으로 좀 쉴 수 있는 안도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곳간에 있는 것까지 다 지금 털어서 나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신용에 대한 그게 정확히 2시 반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동시효과 때 이제 또 반대매가 쏟아질 네, 겁니다. 엄청 쏟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매물이 매물로 부르고 기관들은 로스컷이 걸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만약에 오늘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마무리돼서 이제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지금 정치 일정은 주말로 밀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화요일, 수요일 날 나올 아침 반대 매매가 어떻게 소화되느냐 그 부분도 시장의 바닥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사실 말씀드립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5개월 동안 하락을 하면서 담보율이 정말 위험할 상태에서 이런 두 상황이 가지죠. 왔다. 신용 담보율도 네. 담보율이고요. 네. 신용 그래서, 만기입니다. 네. 신용은 만기일 3개월에서 다가왔죠. 6개월 정도고요. 더 이상 연장을 안 시켜주면 6개월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 신용 만기에 의한 매물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수급도 이것이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이번 네.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이 움직임을 조금 아까 우리 MC님께서 예를 들면 오늘은 뭐 2시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네, 시계를 좀 촘촘하게 분석을 해보셨잖아요. 네. 좀 길게 봐주시죠. 예, 그럼. 다시 한번 봐볼게요. 네. 처음에 계엄이 한밤에 발표되고 나서요. 네. 2시간 동안 있었던 초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반응이 어마어마했죠. 네. 이 반응이 진짜 시장 반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너무나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놀랐죠. 우리도 놀랐습니다만은 외국이 더 놀란 것 더 같아요. 놀랐죠. 그때는 장이 외국인들 예. 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벌어졌던 반응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2시간 만에 환율이 1,446으로 갔어요. 네. 정확히 2시간도 아니에요. 1시간 반 만에 4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쟁 위험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 위험 얘기하시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도율 CDS 네. 프리미엄이 33.7이었는데 34가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우리 ETF라든지 주요 우리 이 물건들이 7에서 10%씩 빠졌고요. 심지어는 MSCI 7% 예. 잠깐 찍었었죠. 마이너스. 대장주인 삼성은 런던에서 6%가 순식간에 빠졌거든요. 그게 초기 반응입니다. 그게 진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리한 금융시장 내에서는 한국의 계엄 이슈를 그 정도로 충격적이면서 급변 이슈로 더군다나 시장이 거의 깨지다시피 하는 이슈로 받아들인다는 게 진짜 반응이에요. 그런데
3시간 만에 일단 계엄이 해제됐다는 네. 소식이 들어가면서 잠깐 잠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우린 장이 열렸죠. 일단은 뭐 정중동이라고 보고요. 근데 금요일에 또 충격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2차 계엄이 가능할 거라는 뉴스가 삽시간에 퍼졌어요. 네. 예, 정치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장 열릴 그 무렵에 금리와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 정부 주요 이쪽에서 이제 그런 일은 없다고 차관도 발표하면서 그것도 좀 쪼그라들었거든요. 자, 자세히 보면은요, 외국인 시장이나 외국인들이나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계엄, 그다음에 계엄이 계속될 것 같다는 우려,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아니, 있죠. 단순한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근데 주말에 예를 들어서 한국 민주주의 법 체도 안에서 헌법 체제 안에서 나름대로 바운스백하면서 예를 들면 탄핵이 가결됐다라든지 100번 양보해서 탄핵 시스템 안에서 뭐 대통령이 헌법 시스템 안에서 하야했다라든지 해서 한국이 헌법을 회복했구나 이렇게 됐다면 안정이 됐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거대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대통령이 실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냐? 이선 후퇴한 상황이냐? 한동훈 여당 대표한테 실권이 있는 상황이냐? 총리한테 실권이 있는 상황이냐? 또 야당은 이것이 2차 연속 쿠데타 아니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하고 있는 거는 한국이 사실상의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 또는 그 반란이 2차로 이어지고 있다. 또는 그 반란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요때 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위험이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개 드리면은 일단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원화 같은 것들 예전보다는 분명히 위상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코인으로 치면 이제 알트코인인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달러 방향만 보는 거지 그 외의 통화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원화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그 휴전 국가다 보니까 전쟁 리스크가 이번에 불거지면 해외에서 좀 더 급하게 반응을 했다가 북한이 조용하니까 좀 돌아온 것 같거든요. 해제된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있었던 거 2차 이제 우려감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사실 군이 지금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인 반응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경계 태세를 강화를 해야 지금 완화를 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소위 말하는 군 인권센터인가 거기 사실 군 산하 조직 같이 이름은 돼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표한 게 우리 시장의 공포감을 자극을 하면서 약간 좀 빠졌었던 그런 기억이 나왔고 그게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올라왔는데 그리고 부결이 또 나버렸습니다. 그럼 부결 자체가 뭐 헌법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결은 부결인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선 후퇴라는 거는 정치적인 용어지 이선이라는 거는 헌법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을 할 수도 없죠. 탄핵이 가결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당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공무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다 정치적인 수사만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는 아직 그대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뭔가 나서기가 굉장히 엄한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이 교착될 것 같다는 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두려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로 생각을 그겁니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다 칩시다. 네. 그럼 국무총리로 정권이 일단 이양되겠죠. 네, 직무대행 당연하죠. 체제로. 네.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현재 한국의 정확한 의사결정 우리나라 구조가 헌법이잖아요. 흘러가고 있는 네.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불확실성이 일부분 해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고 뭐 이선 후퇴 이런 거 없이 내가 그냥 계속 하겠다. 예를 들어서 100번 천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그렇다고 쳐요. 그것도 일단 국민 대다수 동의하든 안 하든 일단은 헌법상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죠. 어떤 상황이냐면 대통령은 실권을 놔두고 후퇴하겠다 그러고 총리는 정권을 이양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여당 당대표는 나와서 자기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고 하니까 한국의 정확한 합법적 권력의 헤게모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 상태를 또 비판하는 야당이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혼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 바로 그겁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그 이선으로 후퇴를 하든 뭘 하든 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제시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절차랑은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하나는 탄핵 가결인 것이고 하나는 그냥 사퇴인 거죠. 이게 이선이 아니고 그냥 사퇴를 하는 건데 그게 둘 다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좀 여당이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저도 가결 가능성을 좀 높게 봤거든요. 가결되겠지 하고 저도 부결됐다는 뉴스를 그 아이들 데리고 티니핑 월드에서 봤으니까 뭐 그 크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여당이 이제 다 어떻게든 퇴장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된 오히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부결될 걸로 저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부결될 걸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외에 다른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 아는 얘기겠지만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어정쩡한 형태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하는 것들이 결국 지금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물러나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바로 빠르게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적인 일정들이 시작이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여당이 자기네들이 얻는 게 무엇이겠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당은 시간 끌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가장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이죠. 네, 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끝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당구 칠 때 가락에서 만나겠지만 네. 계속 겐세이 끌고 가면 그 시간 머리 아프잖아요. 네, 지금. 그렇긴 하죠. 결국 가락에서 만날 건데 이걸 근데 한쪽에선 겐세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고 이쪽에선 빨리 게임비 나오니까 빨리 끝내버리자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은 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럼 소장님 그러면은 지금 여당이 지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처음에는 해제했을 때는 당연히 탄핵 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돌변을 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양단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이 잘못하고 있으면 이제 정권이 다음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자기는 박근혜 때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여당 대표가 이제 본인의 체포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거 굉장히 반발을 했었지만 결국 여당 대표가 얘기한 것에 단 한 명도 동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당 대표가 지금 전국을 이끌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당 대표의 워딩은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했는데 여당 대표 그 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당 대표 말을 단 한 명도 안 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장악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그 상당,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전국을 이끌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국 누가 이끄는 거? 혼자 뭐 그러면 같은 하나요? 질문을 우리 평론가님한테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태도 변화의 첫 번째 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당장 탄핵이 시작되면은 일단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고 네. 뭐 다음 대선으로의 시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 정권에 대한 실패 책임 때문에 자신들이 대선에서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이 애매모호한 상태를 질질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유리해질까요? 아니 뭐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는 동의 안 합니다만 네. 우리가 오늘 경제 코너니까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만 그런 상황이 경제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시장도 충격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정치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런데 지금 정치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있고 네. 총리도 있고 여당 대표도 있고 근데 야당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지금 2중 권력, 3중 권력, 4중 권력으로 가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민주 시스템으로 지금 국가가 운영되는 건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온 우리 주가 지수 폭락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리더십이 부재가 된다는 건 분명한 악재니까요. 한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선장이 누군지 모르겠고 다음번에 암초가 나오면 우연으로 갈지 좌연으로 갈지 이번에 안개가 나오면 쉴지 갈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정부는 어떻게 지금 헌법하고 실제 현실 정치하고 괴리가 너무 커졌다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의 뭐 예산안 같은 것도 어떻게 통과를 해야 내년에 뭐 국정을 어떻게든 누구가 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통과를 단독으로도 한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산안은 12월 10일 목표로 지금 네. 뭐 민주당에서 일단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고요. 당초에 정부가 냈었던 677조 규모의 예산안에서 사실 많이 자른 것도 아니에요. 한 4조 정도, 4.8조 정도의 이제 사업을 잘랐는데 소위 말하는 삭감을 했는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민생 예산이라든지 주요한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경찰의 특활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쟁점이 있습니다만
민생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삭감 관련해서는 큰 쟁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증액을 또 하고 싶어하는 여야 할 거 없이 증액을 더 했어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정부는 검찰 관련해서 삭감했던 예산을 살려내지 않으면 증액 동의를 안 하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그러면 뭐 특활비 관련해서 입증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삭감을 덜 하면서 증액 동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걸려 있거든요. 현재 이 원래도 교착 상태였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협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이 만들어 놓았던 가장 최근의 안 있잖아요. 예결위 통과했던 그 안을 가지고 통과시킬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뭐 추가로 삭감한다는 추가 삭감 얘기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굳이 생존 쟁점을 만들 필요 없다는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큰일 나느냐, 큰일 안 나요. 이게 통과되면 일단 경상 예산 대부분 들어 있으니까 준 예산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전국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거치고 나면 내년쯤 돼서 증액에 대해서 여야가 다시 보통의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증액안을 가지고 추경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예. 올해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내년에 또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도 셧다운 끄떡하면 해요. 네, 그렇죠. 연례 행사죠. 네, 그래서 뭐 저기 국회 도서관 문 닫고 경비원들 나가고 그래도 정부가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한다라면 뭐 정말 라면 먹고 뭐 정말 몇몇 김치만 먹고도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려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라는 건데 저게 과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냐라고 보면 저는 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제 다들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일부 장관께서는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수리는 안 된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회사 나갈 거야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사직서를 내버리면 일하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전국을 운영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마음을 놓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누구한테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지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태라면 상당히 조금 그게 지금 현재 좀 가장 안타까운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네네.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 없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셧다운이 문 닫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 뭐 금요일날 셧다운했다가 그렇죠. 월요일 아침에 열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 내년 예산 처리에 대한 법정 시한을 이미 도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중앙 정부가 예산 법정 시한을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앙 정부가 국비를 확정적으로 편성을 해줘야 그 국비 편성에 비례적으로 맺혀져 있는 광역시도 또 광역이 확정해줘야 그 지자체들도 기초 움직일 수 이렇게 있죠. 순서적으로 해서 예산이 내년 예산에 착착착 체결이 되는 통과가 되는데 정부가 법정 시한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도미노적으로 계속 지연이 되고 또 그게 조기에 확정되면요 연말부터 내년 거에 대한 연속적인 사업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중단이 없게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무리는 가긴 갑니다만은 우리는 셧다운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법정 시한을 넘겨서 중앙 정부가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준 예산이라고 해서 전년도 했던 거에 준해서 똑같은 경상 사업 정도는 그대로 간다라고 해서 당장 정부가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상황이고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부가 국회에 낸 최초의 정부 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내버려두면 그 안 그대로 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표결합니다. 물론 거기서 부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준 예산으로 가는 거지만 민주당이 어쨌거나 단독으로 만든 수정안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걸로 표결하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안보다 사후에 들어온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을 표결하면 민주당 통과시키죠. 그럼 예산안은 법적으로 무조건 성립이 됩니다. 예산은 거부권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준 예산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민주당이 정부 예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삭감을 했고 하나도 증가를 못 시켰거든요. 정부가 동의를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증액하고 싶은 것, 또 정부가 사실은 증액하고 싶지만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증액하려고 남겨놨던 부분 이런 것들은 내년으로 결국 넘어간다. 요 정도만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이라도 뭐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굳이 그 내년에 바꿀 거를 지금 그걸 감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 없는 논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좀 비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줄어들었던 게 이제 주로 특활비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특활비가 별로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거를 이제 증명하면은 다시 늘려주겠다 했는데 증명이 안 되는 게 특활비잖아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도 1년에 청와대에 한 90억 정도를 썼는데 필요 없는 돈을 계속 써왔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예산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돈을 썼느냐라는 부분들이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이번에 그걸 증명하라는 거죠. 우리가 4조 8천억 중에 지금 현재 특활비 이런 부분들도 크지만 2조 5천억은 예비비를 줄인 네, 거예요. 그렇죠. 예비비 5조 중에 2조 5천억을 줄인 거고 예비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활비 정도 줄인 것은 한 2조 정도 줄인 거죠. 2조 정도. 그 외에 이제 물론 특활비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썼는데 나라고 왜 못 쓰냐라는 식으로 논리를 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저는 그 논리가 꼬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그 예산 심사를 하게 이제 나중에 또 언젠가 민주당 뭐 영원히 뭐 다수당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또 다수당 되겠죠? 그러면 또 예산안 심사를 받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우리가 일부 권력기관에 있어서 예산안에 대한 그런 증빙을 안 하고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넘어가자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쉽게 승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평론가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특활비는 사실은 네. 특활비 자체는 카드로 증빙이 안 되는 돈이 많습니다. 마약 수사를 한다든지, 뭐 그렇죠. 해외 어떤 뭐 공작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네.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때 업무 추진비 쓰듯이 카드 식당에서 얼마 먹었어, 카드 증빙해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민주당도 그걸 하라는 건 아닌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나중에라도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내년도에 또 똑같은 이 얘기를 해줄 건데 왜 작년에 썼던 것을 한 번도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국정원은 전부 다 증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국정원 예산 안 깎았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로 깎은 게 아니고 대통령실 경호처 예산은 증빙했기 때문에 살려줬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증빙이 안 되고 있는 데가 검찰, 경찰, 감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쪽 권력기관이 국회를 상대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지금 이게 교착 상태의 핵심인 거고 그거는 제가 이제 100번 양보해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네, 또 사정기관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을 수 있죠. 예, 아무튼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이 발목을 잡혀서 과연 우리 경제 내년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거냐인데 저는 그게 이제 약간 걸린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민생 예산이라든지 내수 예산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방책들 같은 게 정부가 안 받아들여준 것도 있고 정부도 사실은 민주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려고 일부러 예산에 넣지 않고 증액할 때 같이 해야지라고 해서 내버려뒀던 카드들도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카드를 숨겨놓고 협상하는 거는 그래서 기본이지 소위 않습니까? 말하는 뭐 네. 쪽지 예산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마지막에 협상할 때 쫙쫙 주고받으면서 하려고 했던 카드들이 많아요. 근데 서로 이 정치적 부분에 딱 걸리면서 그 많은 다른 어떤 사업 예산들이 유탄을 맞으면서 예산 전체가 좀 불안전하게 통과될 것 이런 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특활비 논쟁 자체로만 본다면 저는 당연히 민주당 편을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대표에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모르는 예산이 세상에 있다? 그건 인정이 안 되죠. 지금 같은 시절에. 네, 그럼 일단 그 부분도 있고 예산안은 어쨌든 뭐 단독으로도 통과되고 거부권이 없으니까 이제 통과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약간 그 국내 이야기를 좀 오래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꼽히는 게 또 환율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인터넷에 그런 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순간적으로 튀니까 이거를 이제 국민연금이 방어하기 위해서 이틀 만에 뭐 150조를 날려먹었다 이런 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주말에 그렇게 돌아가는 원달러 시장도 없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환율은 제가 보기에 한 1,425원에서 정부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막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전망은 좀 짧게나마 두 분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환율을 방어한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면 안 되죠. 환율을 방어한다라는 다 보이긴 것은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환율을 방어한다는 자체가 원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미국이 보고 있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환율을 방어한다는 것은 과연 돈을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외평 기금을 갖다 쓰는 거고 우리의 이제 외환 보유고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환율은 일단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꼭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 이제 또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럽이 지금 현재 프랑스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가 또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유탄을 좀 맞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일단 1,450원까지는 이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450. 근데 지금 이 환율이 문제는 뭐냐면 얼마 갈지는 지금 저 뭐 박시동 평론가님도 네. 솔직히 예측 불허인 상태일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건 모르죠. 이게 지금 환율이 이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지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될 시기거든요. 12월이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환율을 기준점으로 잡고 거기에 파생되는 걸 해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우리나라 50대 기업들 같은 경우 올해 2024년 초에 2023년 12월에 환율을 1,320원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고 잡은 건데, 자, 내년 사업 계획을 좀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정부 예산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각 기업체마다 지금 이제 회장님 보고용 보고서를 밤새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지금 그 일을 못 하고 있다라면 기업체가 민간에서 돌아야 될 돈들 자체가 못 도는 역할까지도 지금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 환율이 지금 1,450원을 가느냐, 극단적으로 1,500원을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 제자리로 오긴 올 거예요. 올 거지만 환율은 일단 지금 정치적인 안정이 될 때까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환율입니다. 네. 환율은 정말로 모든 경제 조치와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요맘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 벌써 이제 내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올 초만 해도 1,420선까지 안정화되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거기 터치했거든요. 하반기에 우리 경제 급속히 안 좋아지면서 특히 외국인 자금이 한 4개월에 걸쳐서 한 20여 조 정도가 쭉 빠져나갔거든요. 하반기에.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나라랑 다르게 환율에 다른 나라보다 몇 배 더한 약세 압박을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내리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안 좋고 진짜 뭐 살얼음을 걷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지금 뭐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자금을 빼라라는 그런 압박을 받으니까 이 계엄 사태 때문에요. 지금은 이 환율 방어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완전히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느냐?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노무라가 사실은 3주 전인가 리포트를 냈어요. 내년도 지금 노무라가 리포트를 낸 시점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 내 한국 환율이 1,500원을 간다라고 했어요. 6개월. 그리고 나서 JP모건이 1,450이다. 또 다른 기관 또 얘기할 것도 많지만 또 1,450원을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왔을 때 다 올리더라고요. 아니 그거 나올 때부터 말도 안 된다. 한국 시장 이렇게 저주하는 리포트가 나오면 되겠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요. 우리 경제가 수출, 경제 성장률, 뭐 자생력, 내수 등등등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한국 경제 희망이 없다고 가정해서 수출 하나만 남아 있었죠. 아니요 수출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내려가고 그나마 무조건 한국 시장에서는 돈을 빼라고 했을 때 3개월이나 4개월에 쭉 달리면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환율 상승이 지금 4, 5일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인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막을 수단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요 환율이라는 게 방어선을 딱 설정하잖아요. 시장에 방어선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방어해야 됩니다. 방어선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애당초 방어 안 한 것보다 더 큰 혼란이 와요. 한국 정부 무너진다. 저 방어선 무너지니까 2차, 3차, 4차로 계속 밀리는구나. 그럼 그때까지 방어선 동안 썼던 돈은 그야말로 녹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선이 설정되면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현재 그래서 저희는 방어선을 알고 있지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방어선의 실패처럼 보일까 봐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거의 방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는데 왜 불가능하냐? 너무 단전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왜 어렵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장 환율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총알. 총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외평기금인데 외평기금이 올해 240조 내외로 운용된다고 정부는 괜찮다라고 했는데요. 내버려둬도 자연증감으로 정부가 돈을 추가로 안 넣었거든요. 재정 때문에. 자연증감으로 내년에 180조대로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무장하고 있던 외환 당국에 전쟁하는 용사들이 수류탄 하나 놓고 총 하나 놓고 실탄 하나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당장 투입해라고 하면 투입할 만한 무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핵심적으로는요. 당장 출동이라고 할 때 직접 들고 나가야 되는 외평기금 안에 유동자산 있죠. 이게 작년에 이미 40조 정도가 줄었습니다. 당장 동원하는 자산이 줄었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외평기금이 만약에 녹록치 않다라고 치면 지금 어떻게 방어하고 있냐면 국민연금 통해서 방어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스왑이 현재 지금 500억 불로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 야 700억으로 늘려, 100억 더 늘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스왑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달러가 필요해서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시장에 가서 사지 마.
지금 안 그래도 시장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국민연금 너까지 들어와서 하나의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면 더 올라가니까 너는 시장으로 하지 말고 나한테 와. 이거거든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이 수하면 그런 거예요. 시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창고에 있는 달러를 너를 줄게. 너는 시장에다가 영향을 미치지 말고 나하고 바꿔. 이거거든요. 자, 이건 뭐냐? 일단 국민연금이 달러 수요가 있을 때 가중하는 압력을 막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있잖아요. 오늘 국민연금 해외 달러 수요 별로 없어요. 글로벌리안 시장 지금 다 산타리 하려고 연말에 장 폐쇄되고 끝나요. 지금 당장 달러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이 수합의 효과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원래 국민연금이 필요했다면 지금 달러 수급 계획이 필요했다면 국민연금의 수요를 차단하는 게 시장 안정화에 조금 유효하겠는데 연말 앞두고 지금 당장 수합 효과를 내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합을 통해서 사실 국민연금도 환차손을 많이 입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수합하지 정산할 때는 사실 국민연금 보고 손에 입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국민연금 환해지예요. 환해지를 통해서 지금 달러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만 얼마라고 할게요. 그 얼마 선을 딱 터치하면 무조건 환해지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다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확인된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이 해외 자산 투자할 때 환해지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어차피 장기예요,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환해지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나중에 유리할 때 자산 사고 팔고 하다가 마음에 드는 시점에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해줘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해지를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국민연금은. 근데 다만 국민연금 투자 전략상 최대 10%까지 환해지를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정부가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투자되어 있는 자산 10%까지 전략적으로 환해지를 지금 넣어라라고 하니까 그걸로 결국엔 국민연금이 선물안 돌리고 은행이 다시 그걸 달러 매입해서 달러 풀고 하니까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통해서 은행이 시중에다가 달러를 풀도록 하면서 현재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에 엄청난 사실 환차손을 유도하면서 개입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수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워킹하기보다는 수합 그 자체가 그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예전에 뭐 통화 수합도 네. 실제적으로 체결했지만 진짜 쓴 나라는 거였거든요. 예, 이제 그런 효과였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쓰시면 그 정도로 위험해를 자인하는 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율을 또 한 가지 좀 덧붙이면 환율을 움직이는 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환율이란 건 상대 통화의 상대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듯이 일본이라든지 유럽과 이제 미국과의 상대 가치가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지금 우리 내재적인 부분으로 환율이 움직인다라는 게 문제죠.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상관없어요. 서로 간에 각 국가 간에 교역하면서 퉁쳐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달러를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외국인들이 나가려고 한다라면 과거에 우리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그다음에 조선업. 여기서 이제 달러들이 확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수출이 안 되니까 달러가 못 들어오죠. 조선업 같은 경우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대금 형성이 바뀌면서 배를 인도할 때 50% 이상 들어오니까 지금 계약금 정도 들어온 거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이게 받침이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치와 경제를 뺄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하기 전날 뭐라고 그랬냐면 전통시장 가서 내수를 어떻게든지 살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수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수를 살려라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총화가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방식인데 지금은 어느 누가 과연 우리 달러를 방어해야 원화를 방어해야 될지 아니면 원화를 수출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 이런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약하다라는 것을 누가 먼저 한다? 투기 세력들이 가장 먼저 한다. 그래서 소로스가 이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짐짓 우리는 지금 평론가님과 제가 이제 말 아끼는 뭐 우리가 얼마만큼 뭐 대단한 건 아니긴 하겠지만 뭐 차트 보면 다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애써 이제 경제 주체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그렇다면 자생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할 정도면 투기 세력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결국 모든 것은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이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네. 두 분께서 이제 특정 숫자에 대해서 몸을 사리시니까 오늘만 사는 저는 그냥 숫자 말하겠습니다. 1425원 깨지면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세종에서 들어오는 호가 보니까 거기를 방어하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채권을 좀 만지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다. 자, 그러면 앵커님 말씀에 맞다 쳐도 1420원이 맞다 쳐도 그게 이제 오늘 나온 방어선이라고 해볼게요. 저희끼리. 근데 불과 이틀 전에 1400, 3일 전에 1410이었어요. 네. 며칠 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선이 1, 2, 3차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잠깐 밀리곤이 있는데 일단은 의지는 움직이는 선이 그쪽인 것 같다 해서 저는 판단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한 경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이 대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이 지금 시가총액도 이제 1조 달러 거의 2배, 1조 달러에 1.8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전망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이거 안 좁혀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상당히 조금 좀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돈쌤 위에 있는 슬로건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식물총장, 식물대통령, 대만보다 못한 한국 경제인데 네. 지금 우리는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이니까 이제 식물원들이 오늘 빙하가 다 왔죠. 근데 대만에 가면 식물원들 구경할 만 할 거예요. 지금 거기는 날씨가 괜찮아서. 그러니까 거기는 식물이 좀 많은 나라니까 지금 비교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지금 이제 그렇게라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만과 우리가 이제 경제 구조가 같냐 안 같냐라는 걸 떠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TSMC라는 활발한 이제 그리고 거기서 자생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TSMC의 돈을 버는 것이 이제 쫙쫙쫙 되는 부분인데 TSMC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대만 경제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근데 우리는 대만보다는 경제 구조가 좀 다양하죠. 다양한데 다양한 대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만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없고 거기에 이제 우리처럼 뛰어난 엔터 회사도 없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문제이다 보니까 형이 문제고 동생까지 다 문제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똑똑한 한두 명이 먹여 살렸다라면 이제는 그게 안 되고 대만 같은 경우는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 모두를 완전히 옳기라는 이런 구조라서 조금 다르다고 봐요. 저는 몰빵된 구조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바로 보십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백화점이에요. 네. 다 하지 않습니까? 1층에는 식품관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위에 가면 극장도 있고 네. 옷가게도 있고 다 되는 나라입니다. 네. 사실 근데 대만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산업 구조예요. IT 중심이 닮았다. 요거 하나. 아니 심지어는 대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 네,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제조부터 서비스, IT, 문화까지 다 있는 완벽한 산업권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없어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됐냐? 대만보다도 시총이 뒤진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 외신 나온 거 지금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대만 관련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블룸버그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 저희는 여기서부터 짜증이 나죠. 우리는 경쟁 상대도 아니었는데 원래는요. 네. 근데 경쟁 IT만 상대인 경쟁인데. 대만과 비교해 한국의 상대적 매력이 더 약화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이렇게 전망했어요. 매력이 높아질 일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신에서는 아시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투자한다고 봐볼게요. 중국 부양책이 나오면 괜찮겠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보는 상황이고 일본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지만 어쩌고 저쩌고 대만 현재로 봐서는 아무 리스크가 없어요. 잘 나가죠. 엔비디아 잘 나가고 한국 엉망진창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얼마나 저력이 좋으냐 포트폴리오가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투자해야 될 때 대만이 갖고 있는 매력에 비해서 우리는 뒤처지는 상대적으로 여류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계엄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대만하고 비교하냐 억울하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투자를 과연 하시겠습니까? 뭐 푸탄 날아다니고 복잡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 거기 이제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쪽들, 위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좋은 들이 있어요. 프랑스 지금 현재 투자하시겠습니까? 지금 전국 혼란하고 좀 어렵죠. 근데 프랑스가 우리보다 지금 현재 GDP 성장률이 더 높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대만보다 잘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꿔서 우리가 유럽을 바라보면 독일과 프랑스 중에 어디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지금 꺼져가는 독일과 정치적인 혼란인 프랑스. 그렇다면 그 상대적인 독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우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빌미를 줬다라는 거죠. 정말 평론가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참 저도 이 자체가 치욕입니다만 태국과 비교하고요. 트르키예랑 비교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들 보면 정말 거기는 정말 극단적인 어떤 계엄 상태가 나타났었던 나라들인데 거기와 동급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외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